케네스 그레이엄의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 6번째 이야기. 두꺼비. 맑은 초여름날 아침이었다. 강물은 평소처럼 강둑까지 차올라서 익숙한 빠르기로 흘러갔다. 뜨거운 태양이 초록빛으로 무성한 것들 모두를 끈으로 잡아당겨 땅에서 뽑아내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두더지와 물지는 뱃놀이철을 맞아 새벽같이 일어나서 바쁘게 배를 손봤다. 페인트와 니스를 칠하고 노를 고치고 쿠션을 손질하고 배를 잡아당기는 갈고리 장대를 찾아다녔다. 그리고 작은 응접실에서 아침을 먹고 나서 그날 할 일에 대해 열심히 계획을 세웠다. 그때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물지가 입에 달걀을 잔뜩 물고 말했다. 이런 성가시게 누가 왔나 본데? 네가 좀 가볼래? 두더지야. 넌 다 먹었으니까. 두더지는 문을 열기 위해 다가갔고 물지는 두더지가 깜짝 놀라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 다음 응접실 문을 활짝 열고 짐짓 의젓하게 큰 소리로 말했다. 오소리 아저씨? 오소리 아저씨가 그들을 방문하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었다. 다른 누구를 방문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보통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오소리 아저씨가 산 울타리를 따라 소리 없이 미끄러져 다닐 때나 숲 한가운데 있는 오소리 아저씨의 집을 찾아가야 그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러긴 참 어려웠다. 오소리 아저씨는 무거운 몸으로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와 무척 심각한 표정으로 두 동물을 보며 서 있었다. 물지는 달걀을 먹다가 숟가락을 탁자에 떨어뜨린 채 입을 떡 벌리고 있었다. 마침내 오소리 아저씨가 아주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간이 됐어. 물지가 벽난로 위에 있는 시계를 힐끗 바라보며 불안하게 물었다. 무슨 시간이요? 오소리 아저씨가 대답했다. 누구를 위한 시간이냐고 물어야지. 바로 두꺼비를 위한 시간이니까. 두꺼비를 위한 시간 말이야. 겨울이 끝나는 대로 내가 두꺼비의 버릇을 고치겠다고 말했잖아. 바로 오늘 두꺼비의 버릇을 고치러 가겠어. 두더지가 기쁘게 외쳤다. 두꺼비의 시간이구나. 만세. 이제 기억나요. 우리가 잘 가르쳐서 분별 있는 두꺼비로 만들어요. 오소리 아저씨가 팔걸이 의자에 앉으면서 말을 이었다. 바로 오늘 아침에 힘 좋은 자동차 한 대가 두꺼비 저택에 도착할 예정이라는군. 마음에 들면 바로 구입하는 조건으로 말이야. 믿을 만한 소식통한테서 들은 얘기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아마 두꺼비는 아주 괴상망측한 옷을 차려입느라 정신이 없을 거야. 나름 볼만했던 두꺼비가 그 옷 때문에 미쳐 날뛰는 정신 나간 동물로 바뀐다고.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가서 말려야 해. 너희 둘 다 나와 함께 당장 두꺼비 저택으로 가자. 두꺼비 구출 작전을 끝내야지. 물지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맞아요. 가엾고 불쌍한 두꺼비를 구하자고요. 두꺼비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이번에야말로 두꺼비를 개조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애로운 임무를 가지고 오소리 아저씨를 앞장세워 길을 떠났다. 동물들은 함께 걸을 때면 한 줄로 서서 간다. 적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길을 다 차지하고 무질서하게 가다가는 갑자기 위험이 닥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아무 쓸모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두꺼비 저택으로 이어지는 마찻길에 도착하자 오소리 아저씨가 예상했던 대로 반짝이는 새 자동차가 보였다. 엄청나게 크고 선명한 빨간색 차가 집 앞에 서 있었다. 현관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면서 보호 안경과 모자, 행전에 거대한 외투까지 차려입은 두꺼비가 긴 장갑을 끼면서 거만하게 계단을 내려왔다. 두꺼비가 그들을 보고 쾌활하게 말했다. 안녕, 어서 와 친구들. 신나는 일을 하려던 참인데 때마침 잘 왔어. 신나는 일을 하자. 신나는. 고집스럽고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말없이 서 있는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는 두꺼비의 쾌활한 목소리가 쏙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초대하던 말도 끝내지 못했다. 오소리 아저씨가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갔다. 그리고 두더지와 물지에게 엄하게 말했다. 데리고 들어가. 두꺼비가 거칠게 발버둥치고 저항하면서 안으로 끌려 들어가자 오소리 아저씨가 몸을 돌려 새 차를 막고 있던 운전사에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당신을 찾지 않을 겁니다. 두꺼비 씨가 마음을 바꿨거든요. 그 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걸로 끝이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러고 나서 오소리 아저씨는 친구들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넓은 홀에 넷이 모두 모이자 오소리 아저씨가 두꺼비에게 말했다. 자, 됐어. 먼저 그 우스꽝스러운 것들부터 벗지. 두꺼비가 씩씩하게 대꾸했다. 그렇겐 못해요. 이렇게 소란을 떠는 이유가 뭐예요? 어서 설명해봐요. 오소리 아저씨가 두더지와 물지에게 짧게 지시했다. 그럼 너희들이 저것들을 벗겨. 두꺼비가 발길질을 하면서 온갖 욕을 해대는 바람에 친구들은 두꺼비를 바닥에 눕히고서야 제대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물지가 두꺼비 위에 올라타고 두더지가 운전복을 하나씩 벗겨냈다. 그런 다음 둘은 두꺼비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두꺼비가 가지고 있던 발끈하고 화를 내던 기질도 멋진 옷들이 벗겨져 나가면서 함께 증발해 버린 것 같았다. 이제는 그저 평범한 두꺼비일 뿐 더 이상 고속도로의 무법자가 아니었다. 두꺼비는 힘없이 웃으면서 애원하듯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았다. 이제야 어떻게 된 일인지 제대로 알아차린 것 같았다. 오소리 아저씨가 엄하게 두꺼비를 혼냈다. 너도 조만간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있었을 거야. 넌 우리가 한 경고를 모두 무시했어. 네 아버지가 남긴 돈을 흥청망청 썼고 동네에서 마차를 험하게 몰아서 사고를 냈고 경찰을 불러서 우리 동물들을 욕먹이고 있어. 자립하는 건 아주 좋아. 하지만 우리 동물들은 일단 어느 한계선을 넘으면 절대로 친구가 스스로 바보가 되도록 놔두지 않아. 그리고 넌 그 한계선에 다다랐어. 자, 넌 아주 여러 면에서 좋은 친구야. 나도 너에게 심하게 굴고 싶지 않아. 네가 알아듣게 한 번 더 노력해 보겠다. 흡연실로 따라와라. 너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들려주마. 네가 거기서 나올 때도 지금과 똑같을지 두고 보자. 오소리 아저씨는 두꺼비의 팔을 단단히 붙잡고 흡연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문을 닫았다. 물지가 비웃듯이 말했다. 쓸데없는 짓이야. 아무리 얘기해봤자 절대로 고치지 못할걸. 뭐라도 들려줄 순 있겠지만. 물지와 두더지는 안락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끈기 있게 기다렸다. 닫힌 문을 통해 오소리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낮은 목소리는 웅변을 하듯 소리를 높였다가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길게 이어졌다. 곧 물지와 두더지는 설교 사이사이에 간간히 길게 흐느끼는 소리가 끼어드는 걸 알아차렸다. 두꺼비가 가슴으로 우는 소리였다. 두꺼비는 마음이 여리고 다정해서 무척 쉽게 기분이 바뀌었다. 45분쯤 지나고 문이 열렸다. 오소리 아저씨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자 시리에 빠져 기운 없는 두꺼비의 앞발을 진지하게 붙잡고 나왔다. 두꺼비의 피부는 축 늘어져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으며 뺨은 오소리 아저씨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펑펑 우느라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오소리 아저씨가 의자를 가리키며 따뜻하게 말했다. 거기 앉아라, 나의 친구들아. 너희들에게 두꺼비가 마침내 자기의 잘못을 알아차렸음을 알린다. 두꺼비는 진심으로 과거에 자신이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한 행동을 뉘우치고 있고 자동차는 앞으로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어. 나는 그런 취지의 약속을 받았다. 두더지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물지가 의심스럽다는 듯 말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좋은 일일 텐데 만약에 물지는 이렇게 말하면서 두꺼비를 아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리고 두꺼비의 슬픈 눈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무엇인가를 보고야 말았다. 오소리 아저씨가 만족스럽게 말을 이었다. 해야 할 게 한 가지 더 있어, 두꺼비야. 친구들이 있는 여기에서 네가 흡연실에서 나에게 동의했던 것들을 모두 엄숙하게 반복했으면 좋겠다. 네가 한 일을 후회한다고 말이야. 그게 못난 짓이라는 거 알지? 길고 긴 침묵이 흘렀다. 두꺼비는 절망적으로 이리저리 눈을 피했고 다른 동물들은 조용한 가운데 진지하게 기다렸다. 마침내 두꺼비가 말했다. 싫어요. 두꺼비의 목소리는 뚱했지만 완강했다.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건 절대로 못된 짓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즐거운 일일 뿐이라고요. 오소리 아저씨가 무척 분개하며 외쳤다. 뭐라고? 이 썩어 빠진 동물 같으니라고. 방금 저 안에서 나한테 말했잖아. 두꺼비가 조바심을 내며 말했다. 아, 그땐 그랬죠. 난 저 안에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저씨는 말을 너무 잘해요.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너무 설득력이 있어서 요점을 놀라울 정도로 잘 얘기해요. 저 안에선 나를 데리고 뭐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난 여전히 내 생각을 더듬고 있었고 내 생각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점검했어요. 그리고 난 내가 정말로 후회하고 있지도 않고 뉘우치고 있지도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게 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오소리 아저씨가 말했다. 그러니까 다시는 차를 타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못하겠다는 거냐? 두꺼비가 힘주어 대답했다. 절대 안 해요. 오히려 자동차가 빵빵거리고 내 눈앞에 나타나면 곧바로 올라타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죠. 물지가 두더지에게 말했다. 저럴 거라고 내가 말했지. 오소리 아저씨가 벌떡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좋다. 말로 설득해도 듣지 않으니 힘으로 하는 수밖에. 이렇게 될까봐 걱정했어. 두꺼비, 넌 이따금 우리 셋에게 이 멋진 집에 머물며 너와 함께 지내자고 부탁했어. 이 아름다운 집에서 말이야. 이제 그렇게 하자.
네가 제정신으로 돌아왔다고 생각되면 관둘 거야. 하지만 그 전엔 안 돼. 너희들이 두꺼비를 위층으로 데려가서 방에 가둬놔. 그런 다음 우리끼리 얘기를 해보자. 물지가 상냥하게 말했다. 다 너를 위해 이러는 거야, 두꺼비야. 네가 이런 괴로움을 다 이겨내고 나면 우리 모두 얼마나 재밌을지 한번 생각해봐. 그냥 예전처럼 말이야. 두꺼비는 발길질을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믿음직한 두 친구에게 이끌려 계단을 올라갔다. 두더지가 말했다. 네가 괜찮아질 때까지 우리가 잘 돌봐줄게, 두꺼비야. 그러면 전처럼 네가 돈을 헤프게 쓰는 일도 볼 수 없겠지. 물지가 두꺼비를 방에 밀어 넣으며 말했다. 유감스럽게 경찰과 얽히는 사고도 더 이상 없을 거야. 두더지가 열쇠를 돌리며 덧붙였다. 병원에서 여자 간호사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할 일도 더 이상 없을 테고 말이야. 두더지와 물지는 계단을 내려갔다. 두꺼비가 열쇠 구멍으로 둘에게 욕을 퍼부었다. 그리고 세 친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의논을 시작했다. 오소리 아저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루한 일이 될 거야. 두꺼비가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 건 처음이야.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고. 잠시라도 감시를 게을리하면 두꺼비가 빠져나가고 말 거야. 번갈아 가면서 두꺼비를 감시해야 해. 두꺼비의 몸에서 고약한 기운이 사라질 때까지 말이야. 그래서 그들은 감시 순서를 정했다. 동물들은 저마다 밤이면 차례로 두꺼비의 방에서 잠을 잤고 낮에는 나눠서 감시했다. 처음엔 두꺼비는 이 조심스러운 감시꾼들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괴로워했다. 폭력적으로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다. 두꺼비는 침실 의자를 자동차 모양으로 늘어놓고 맨 앞에 쭈그리고 앉아 몸을 구부리고 앞을 노려보면서 아주 듣기 싫은 소리를 질러댔다. 마침내 절정에 이르면 한 바퀴 앞구르기를 하고 모양이 흐트러진 의자들 한가운데에 엎어져 잠깐이나마 만족해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괴로움을 못 이겨 일으키는 발작의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친구들은 두꺼비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려고 애썼다. 그렇지만 두꺼비는 다른 것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점점 기운이 없어지며 우울해졌다. 어느 맑은 날 아침, 물지는 자기 순서가 되어서 오소리 아저씨와 교대하려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오소리 아저씨는 숲의 자기 구역과 땅굴을 돌아보며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오소리 아저씨가 문 밖으로 나서면서 물지에게 말했다. 두더지는 아직도 자고 있어. 별로 움직이지도 않아. 이따금 날 혼자 내버려둬.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곧 좋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짓거리는 것 말곤. 자, 조심해 물지야. 두꺼비가 말이 없고 고분고분하면서 교회 학교에서 상을 받은 착한 아이처럼 행동하면 뭔가 꼼수가 있는 거야. 뭘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난 두꺼비를 알아. 아무튼 난 이제 가봐야겠다. 물지가 두꺼비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며 반갑게 물었다. 오늘은 기분이 어때, 친구? 물지는 잠시 대답을 기다렸다. 마침내 희미한 목소리로 두꺼비가 대답했다. 정말 고마워, 물지야. 그렇게 묻다니 넌 정말 착하구나. 하지만 먼저 넌 어떤지, 훌륭한 두더지는 어떻게 지내는지 말해주지 않을래? 우린 잘 있어. 그리고 물지는 경솔하게 덧붙였다. 두더지는 오소리 아저씨와 함께 한 바퀴 둘러보러 나갔어. 점심때까진 밖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랑 나랑 둘이서 즐겁게 오전 시간을 보내자꾸나.
내가 널 즐겁게 해줄게. 자, 벌떡 일어나. 좋은 친구가 있잖아. 이렇게 아름다운 아침에 맥없이 누워있지 말라고. 두꺼비가 웅얼웅얼 말했다. 아, 친절한 물지야. 넌 정말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구나. 지금 벌떡 일어나는 건 나하고 정말 거리가 멀어. 뛰어본다고 해도 말이야. 하지만 나 때문에 신경 쓰진 마. 친구들한테 짐이 되는 건 싫으니까. 더 이상 짐이 될 생각도 없어. 정말이지 그러고 싶지 않아. 물지가 진심으로 말했다. 나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번엔 네가 정말로 우리를 성가시게 하고 있거든. 너한테서 그만둔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좋다. 그리고 이런 날씨에는 뱃놀이 철이 막 시작됐단 말이야. 넌 정말 너무 심했어, 두꺼비야. 우리가 이 일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너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것을 놓치고 있어. 두꺼비가 무기력하게 말했다.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잘 이해할 수 있어. 아주 당연한 거니까. 나 때문에 얼마나 성가시고 괴롭겠어. 더 이상 너한테 뭘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을게. 난 골칫거리일 뿐이야. 물지가 말했다. 정말로 그래. 하지만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네가 좀 더 분별력을 지니기만 한다면 난 너를 위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거야. 두꺼비가 더 힘 빠진 목소리로 웅얼웅얼 말했다. 네 생각이 그렇다면 물지야. 부탁이 있는데 어쩌면 마지막으로 한시라도 빨리 마을로 가서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의사를 데려다 줘. 하지만 신경 쓰지 마. 그저 조금 아플 뿐이야. 아마 그냥 둬도 괜찮겠지 뭐. 물지가 가까이 다가와 두꺼비를 살펴보며 물었다. 오, 이런, 의사는 왜? 두꺼비는 꼼짝 않고 누워 있었으며 목소리는 더 약해졌고 태도도 평소와 아주 달랐다. 두꺼비가 중얼중얼 말했다. 너도 좀 전에 알아차렸겠지만 아니야. 왜 내가 그래야 해? 알아봐야 골칫거릴 뿐인데 내일이면 넌 이렇게 중얼거릴 거야. 내가 좀 더 일찍 눈치챘다면, 내가 미리 손을 쓰기만 했다면 하고 말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성가시기만 할 뿐. 신경 쓰지 마. 내 부탁은 잊어버려. 물지가 다소 놀라면서 말했다. 이봐 친구, 내가 의사를 데려다 줄게. 네가 정말로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말이야. 하지만 넌 아직 그 정도로 나빠 보이진 않거든. 다른 얘기나 하자. 두꺼비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생각엔 이런 경우에 얘기가 별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렇다고 의사가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지. 그건 그렇고 네가 그러는 동안에 난 너를 또 성가시게 하기 싫어. 하지만 나는 네가 그 문을 통과하는 걸 보면 가는 김에 변호사도 불러주지 않을래? 그러면 내가 아주 편해질 거야. 마음에 들지 않는 일과 맞닥뜨려야 할 땐 물론 돈을 아무리 많이 써도 기운이 없을 때가 있잖아. 물지가 깜짝 놀라서 방 밖으로 서둘러 나오며 혼잣말했다. 변호사라고? 정말 몸이 안 좋구나. 그래도 신중하게 문을 잠그는 건 잊지 않았다. 문 밖에서 물지는 가만히 서서 생각에 잠겼다. 두 친구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옆에는 의논할 상대가 한 명도 없었다. 물지는 깊이 생각한 끝에 말했다. 안전한 쪽으로 대비하는 게 좋아. 두꺼비가 전에 아프지도 않으면서
아무 이유 없이 몸이 아주 안 좋다고 말해온 걸 알아. 하지만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한 건 처음이야.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의사가 두꺼비한테 멍청하다면서 기운을 북돋아 줄 거야. 그럼 뭔가 득이 되는 게 있겠지. 두꺼비의 비율을 맞춰주는 게 좋겠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그래서 물지는 두꺼비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마을로 달려갔다. 두꺼비는 문을 잠그는 소리를 듣자마자 침대에서 가볍게 뛰어내리더니 창가로 가서 물지가 마찻길로 사라지는 모습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당장 손에 잡히는 옷 중에서 제일 맵시 있는 옷을 재빨리 걸치고 화장대에 달린 작은 서랍에서 돈을 꺼내 주머니에 가득 채웠다. 그런 다음 침대볼을 묶어서 줄을 만들고는 한쪽 끝을 자기 방의 특징인 멋진 창문 기둥에 묶었다. 두꺼비는 재빨리 줄을 타고 내려와 가볍게 땅바닥에 내려섰다. 그러고는 휘파람을 불며 물지가 사라진 반대편을 향해 즐겁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마침내 오소리 아저씨와 두더지가 두꺼비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물지는 혼자서 우울하게 점심을 먹고 있었다. 물지는 식탁에 앉아서 그들을 마주보며 이 한심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했다. 오소리 아저씨가 자신을 혼내진 않더라도 비꼬며 무시할 거라고는 예상했다. 하지만 두더지만큼은 가능한 자기를 편들어 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두더지는 이번엔 네가 얼간이 같았어, 물지야. 동물 중에서도 겨우 두꺼비라고 라고 할 뿐이었다. 물지가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녀석이 연기를 정말 잘했어. 오소리 아저씨가 몹시 화를 내며 맞받아쳤다. 그 녀석이 너를 정말 잘 속였지. 떠든다고 상황이 좋아지진 않아. 이번엔 두꺼비가 완전히 도망쳐버렸어. 그건 분명해.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 녀석이 너무 우쭐해져서 자기가 매우 똑똑한 줄 알고 바보짓을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야. 우리가 이제 자유로워져서 편해지긴 했어. 보초를 서느라 귀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하지만 한동안은 계속 두꺼비 저택에서 자는 게 좋을 거야. 두꺼비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들것에 실리든 경찰에 붙잡히든. 오소리 아저씨는 얼마나 많은 물이 다리 아래를 흘러 지나가야 두꺼비가 조상들이 물려준 이 집으로 돌아올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무책임한 두꺼비는 큰 길을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씩씩하게 걸어 집으로부터 몇 킬로미터나 멀어졌다. 처음에 두꺼비는 새길을 골라 걷고 들판을 지나면서 아무도 뒤따라오지 못하게 방향을 여러 번 바꿨다. 하지만 다시 붙잡힐 위험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으로 환하게 내리쬐는 햇살을 받았다. 자연이 한 목소리로 두꺼비에게 자기 자랑을 마음껏 늘어놓아도 좋다고 허락하는 것 같았다. 두꺼비는 자만심에 한껏 만족해서 춤을 추듯 길을 따라갔다. 두꺼비는 키득거리면서 혼잣말했다. 정말 멋지게 해냈어. 머리로 폭력을 물리쳤어. 머리가 한 수위지 아무렴. 그렇고 말고. 불쌍한 물지 같으니라고. 이런. 오소리 아저씨가 돌아오면 혼쭐이 나겠지. 쓸만한 친구야. 물지 녀석. 참 좋은 점도 많아. 하지만 머리가 아주 나쁜 데다 배운 것도 전혀 없어. 조만간 내가 손 좀 봐줘야겠어. 녀석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두고 보라고. 두꺼비는 이렇게 자만심에 빠져서 고개를 꼿꼿이 치켜들고 성큼성큼 걸어서 작은 마을로 들어갔다. 큰 도로 저 아래쪽에 작은 길을 가로질러 레드 라이온이라는 간판이 흔들리고 있었다. 간판을 보자 아직 아침을 먹지 않은 게 생각났다.
한참을 걸은 뒤라 몹시 배가 고팠다. 두꺼비는 여관으로 들어가 금방 나올 수 있는 음식 중에서 제일 좋은 식사를 주문하고 식당으로 들어갔다. 밥을 반쯤 먹었을 때 길 저 아래쪽에서 아주 귀에 익은 소리가 들려왔다. 두꺼비는 가슴이 마구 떨려오기 시작했다. 빵빵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자동차가 여관 마당으로 들어와 멈춰서는 소리가 들렸다. 두꺼비는 터질 것 같은 감정을 숨기려고 탁자 다리를 움켜쥐었다. 곧 차를 몰고 온 사람들이 식당으로 들어왔고 그날 아침에 겪은 일들과 그동안 잘 타고 다녔던 마차의 장점을 주제로 즐겁게 수다를 떨었다. 두꺼비는 한참 동안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지경이 되자 재빨리 식당에서 미끄러져 나와 계산대에서 돈을 지불했다. 그리고 곧바로 어슬렁거리며 여관 안뜰로 소리 없이 들어갔다. 두꺼비는 혼잣말했다. 뭐 잘못될 게 있겠어? 그냥 보기만 할 건데. 자동차는 뜰 한가운데에 지키는 사람 없이 홀로 서 있었다. 마구간지기와 다른 식객들도 모두 밥을 먹고 있었다. 두꺼비는 느릿느릿 차 주위를 빙 돌면서 차를 살펴보고 평가하고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이윽고 두꺼비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궁금해. 이런 종류의 차가 어떻게 쉽게 출발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해. 다음 순간 어떻게 된 영문인진 몰라도 두꺼비는 어느새 운전대를 붙잡고 돌리고 있었다. 익숙한 소리가 들리자 오래된 열정이 두꺼비를 사로잡아 몸과 마음을 완전히 장악했다. 두꺼비는 마치 꿈을 꾸듯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꿈을 꾸듯이 기어를 넣고 마당에서 차를 돌려 아치형 입구를 빠져나갔다. 그러다 보니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의식도 없어졌고 분명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도 잠시 미뤄둔 것 같았다. 두꺼비는 속도를 높였다. 차는 거리를 삼킬 듯이 내달렸고 드넓은 시골을 지나 고속도로로 들어섰다. 두꺼비는 자기가 예전에 제일 잘 나가던 두꺼비, 공포의 두꺼비, 도로의 무법자 두꺼비, 외로운 오솔길의 두꺼비였다는 사실만 떠올렸다. 두꺼비 앞에서 길을 내주지 않으면 고통스럽거나 사라지거나 끝없는 암흑의 밤을 보내야 했다. 두꺼비는 날듯이 운전하며 흥얼거렸고 자동차는 그에 맞춰 단조로운 소리로 붕붕거렸다. 두꺼비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속도를 높여 몇 킬로미터를 달렸다. 본능이 시키는 대로 흥청거리면서 자기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 신경도 쓰지 않았다. 재판장이 쾌활하게 말했다. 제 생각에 이 사건의 유일한 어려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앞에 서 있는 구제불능의 불안당, 철면피한 악당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이 자는 죄를 저질렀으며 증거도 명백합니다. 첫째, 값비싼 자동차를 훔쳤습니다. 둘째, 시민의 위협을 느끼게끔 거칠게 운전했으며 셋째, 경찰에게 아주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서기는 우리가 각각의 범죄에 대해 가장 심하게 내릴 수 있는 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피고에게 자비를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만한 게 없으니까요. 서기는 펜으로 코를 극적거리며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 절도가 가장 나쁜 범죄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하지만 경찰에게 무례하게 굴었기 때문에 두말할 필요 없이 제일 심한 벌을 받게 될 겁니다. 마땅히 그래야 하고요. 만약 절도죄로 12개월형을 선고한다면 아주 관대한 처사입니다. 난폭한 운전으로 3년을 선고하는 것도 자비로운 처사입니다.
모독죄로, 그것도 아주 심한 모독죄로 15년형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증인석에서 나온 말에 겨우 10분의 1만 믿는다고 해도 말이죠. 이 숫자들을 다 합하면 정확히 19년이 되는데. 재판장이 말했다. 잘했어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까지 대비해서 적어도 20년은 형벌을 내리는 게 좋겠습니다. 서기가 말을 마쳤다. 재판장이 이 말에 동의했다. 멋진 제안이요. 죄수는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서시오. 이번엔 20년이요. 그리고 명심하시오. 어떤 죄목으로든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났다간 훨씬 더한 엄벌에 처하겠소. 그런 다음 무시무시한 간수들이 불행한 두꺼비에게 달려들었다. 간수들이 두꺼비를 쇠사슬로 묶어서 법정 밖으로 끌어내었고, 두꺼비는 비명을 지르고 싹싹 빌다 허공에다 대고 누군가에게 항의했다. 시장을 지나가는데 짓궂은 사람들은 야유를 퍼붓고 당근을 던지고 구호를 외치면서 공격했다. 시장 사람들은 수배자를 동정하면서 도움을 주지만 그 수배자의 범죄가 들통이 나면 늘 가혹하게 대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공경에 빠진 신사를 보고 신이 나서 순진한 얼굴을 빛내며 야유를 퍼부었다. 두꺼비는 텅텅 울리는 도계교를 건너고 뾰족한 창살문 아래를 지나 으스스한 낡은 성의 아치형 입구로 들어섰다. 성의 오래된 탑들은 머리 위로 높이 솟아있었다. 근무를 마친 군인들로 그득한 위병소를 지났는데 군인들은 씩 웃고 있었다. 그리고 불쾌하게 빈정대는 듯 기침을 해대는 보초도 지나쳤다. 보초는 근무를 서면서 자신이 범죄를 얼마나 경멸하고 혐오하는지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다. 낡고 구불구불한 계단을 올라가서 쇠로 된 갑옷과 모자로 무장한 병사들을 지나쳤다. 병사들은 철가면 너머로 위협하듯 두꺼비를 노려보았다. 안뜰에선 사나운 개가 줄이 팽팽해지도록 두꺼비에게 덤벼들었다. 늙은 교도관은 창을 벽에 기대고 고기파이와 브라운 에일을 먹고 마시다가 깜빡 졸고 있었다. 두꺼비는 팔다리를 잡아당기는 틀이 있는 고문실과 엄지손가락을 죄는 틀이 있는 고문실을 지나고 교수대가 있는 곳으로 가는 모퉁이도 지나쳤다. 마침내 성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무시무시한 지하 감옥에 도착했다. 늙은 교도관이 중요한 열쇠 꾸러미를 손가락에 끼우고 앉아 있었다. 두꺼비를 끌고 온 경찰관이 투구를 벗고 이마를 훔치며 말했다. 이런 젠장, 일어나 이 늙은 게으름뱅이야. 이 못되먹은 두꺼비를 넘겨받으라고. 아주 나쁜 죄를 진대다. 누구보다 교활하고 머리가 좋은 범죄자야. 있는 재주를 다 써서 잘 감시하라고. 잘 들어 이 늙은이야. 만약에 무슨 일이든 생기면 네 늙은 머리가 책임져야 할 거야. 간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불쌍한 두꺼비의 어깨에 쭈글쭈글한 손을 얹었다. 녹슨 키가 자물통 안에서 삐걱거리자 커다란 문이 끽 소리를 내며 열렸다. 이제 두꺼비는 길고 넓은 대지를 자랑하는 살기 좋은 영국에서 가장 튼튼한 성에 위치한 가장 경비가 삼엄하며 가장 외딴 지하 감옥에 갇힌 힘없는 죄수가 되었다.